아침 유밤시 오소연의 작은 빌레는 언제나처럼 달콤하고 소란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6살 배기 딸 민지의 엄마, 5분만 더 하는 잠투정과 토스트 타는 냄새, 그리고 서연의 다정한 잔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열었다. 그녀의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벽마다 민지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서연이 작업한 동화책 사파들이 걸려 있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민지야,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만들기 한다고 했지. 엄마가 어젯밤에 멋진 티라노사우루스 그려놨어. 이따 보여줄게. 서연의 말에 민지는 그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지난 7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보상이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동화 작가라는 불확실한 꿈을 좇으며 살아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민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작업실로 돌아온 그녀에게 절친인 나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소연, 오늘 저녁 UMC 르에투알 호텔 카페 6번 테이블 잊어버린 건 아니지. 서연은 이 말을 짚었다. 까맣게 잊고 싶었던 약속, 바로 소개팅이었다. 나윤아, 나 정말 시간 없어. 새로 들어온 사파 마감도 해야 하고. 핑계 대지 마. 너도 이제 내 인생 좀 찾아야지. 민지만 보고 살 거야, 상대방.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저녁이나 한 끼 먹고 와. 알았지? 친구의 성화에. 서연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연애,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심장부인 JN 엔터테인먼트 타워. 최고층 대표이사실에서 한지욱은 막 끝난 회의 결과에 냉철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고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비서가 다가와 그의 저녁 스케줄을 조심스럽게 상기시켰다. 대표님, 오늘 저녁 7시 르에투알 호텔 카페에 약속 있으십니다. 지욱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할아버지의 강요로 떠밀려 나가는 태진그룹의 딸 강유라와의 정략적인 맞선 자리였다. 그는 보나마나 명품과 사격의 이야기만 늘어놓을 지루하고 피상적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저 이 귀찮은 의무를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예약 테이블은 9번이었다. 저녁 7시 르에투알 호텔 카페. 서연은 오랜만에 꺼내 입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화려한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는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가 어색해 주눅이 든 채 두리번거리며 테이블 번호를 찾았다. 그때 한 웨이터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서연은 긴장한 나머지 6번이라는 말을 얼핏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9라고 쓰인 숫자판이었지만 각도 때문에 6처럼 보였던 것인지 혹은 그녀가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에는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다. 친구가 말해준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먼 눈에 띄게 잘생기고 기품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권태와 지루함이 서려 있었다. 지욱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태진그룹의 화려한 공주님 대신 따뜻하고 조금은 긴장한 듯한 미소를 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꾸밈 없고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자신의 소개팅 상대라고 착각했다. 어색한 첫인사 후 지욱이 의례적으로 물었다. 하시는 일이, 저는
동화책을 만들어요.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려요. 그녀는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때 얼굴에 해사한 생기가 돌았다. 지욱은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다. 그는 딸 민지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찰을 공룡이 얼마나 멋졌는지, 무섭지 않고 친근한 용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화에는 돈이나 명품,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아이의 웃음소리, 잠들기 전 읽어주는 동화책의 따스함, 그리고 작은 것들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것은 지욱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지만 그가 자신도 모르게 동경해왔던 진짜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억지로 나온 소개팅 자리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때였다. 한지욱 씨, 제가 강유라예요. 당신의 소개팅 상대일 텐데요. 저는 6번 테이블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그들의 테이블 앞에 나타났다. 동시에 저쪽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의 평범한 남자가 다가왔다. 저 오서연 씨 맞으신가요? 제가 6번 테이블에서. 그 순간 서연과 지욱의 세상이 멈췄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잘못된 테이블, 잘못된 사람, 하지만 너무나도 완벽했던 대화. 마법 같았던 순간은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4명의 남녀는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4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칼로 베어질 듯 날카로웠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강유라였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세상에,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앉아 당신 같은 여자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그녀의 노골적인 모욕에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서연의 진짜 소개팅 상대였던 남자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테이블을 착각했어요. 서연은 모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 분노에 찬 강유라는 무시한 채 지욱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만요. 성함이 오서연 씨, 맞습니까? 아까 그 남자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황급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날 밤 지욱은 최악의 데이트를 견뎌내야 했다. 그의 앞에 앉은 강유라는 자신이 파리에서 어떤 드레스를 샀는지, 아버지가 이번에 어떤 요트를 새로 계약했는지, 누가 누구와 사귀고 헤어졌는지 따위에 지독히도 피상적이고 지루한 이야기만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지욱의 눈에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차를 공룡을 이야기하며 해맑게 웃던 그녀의 미소. 동화책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던 반짝이는 눈빛, 짧은 대화였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30분 만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파했다. 모욕감에 일그러지는 강유라의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채 올라탄 지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서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김 비서, 사람을 한 명 찾아줘. 이름은 오서연. 오늘 저녁 르에투알 호텔 카페에 있었어.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급함과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오서연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고, 직업이나 나이 같은 추가 정보 없이는 수만 명의 동명이인 중에서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욱은 답답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다시 찾아내고 싶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유 없이 누군가가 궁금해지는 생소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 집에 돌아온 서연은 창피함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참을 끙끙 앓았다. 그녀는 친구 나윤에게 전화해 테이블을 착각하는 바람에 데이트를 망쳤다며 굴욕적인 경험을 애써 웃음으로 포장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용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들어 기억에 의지해 그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냉철해 보이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아주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었던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그는 마치 그녀가 그리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정신 차리자. 오서연, 그런 사람이 너 같은 애딸린 이혼녀에게 관심이나 가졌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타이르며 스케치를 지워버렸다. 그에게는 이미 강유라처럼 화려하고 어울리는 상대가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환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당장 내일까지 넘겨야 할 사파 마감과 사랑하는 딸 민지의 현실이 더 중요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지욱은 여전히 오서연을 찾지 못한 채 초조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바쁜 일상 속으로 돌아가 그날의 만남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서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것처럼 보였다. 스쳐 지나간 인연의 끈은 이대로 끊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엮어놓곤 했다. 한지욱의 일상은 다시 궤도를 찾은 듯 보였다. 그는 오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잊으려는 듯 더욱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JN 엔터테인먼트의 신규 사업 전략 회의에서 그는 평소 눈여겨보던 최 팀장에게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다. 대표님, 현재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성인 콘텐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키즈 콘텐츠 사업부 JN 키즈에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해 독자적인 IP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다면 출판을 넘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까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최 팀장의 제안은 지욱의 사업가적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즉시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파격적인 예산을 배정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를 찾아 어설프게 남을 따라하거나 상업성에만 찌든 작가 말고 진짜 독창적이고 영혼이 있는 작가를 그의 명령에. JN 키즈의 TF팀은 즉시 전국의 출판사를 뒤지며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백 권의 동화책을 검토하던 최 팀장의 눈에 책 한 권이 운명처럼 들어왔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용. 뭉치,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한 작가의 이름은 오서연이었다. 초의 팀장은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이야기는 따뜻하고 기발했으며 그림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용기라는 다소 교훈적인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었다. 최 팀장은 확신했다.
이 작가야말로 한지욱 대표가 찾던 바로 그 인재라고. 한편 서연은 마감에 쫓기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 편집장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씨, 대박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JN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왔어. 새로 만드는 키즈 사업부에서 서연 씨 책을 보고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는데.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JN 엔터테인먼트. 동화 작가인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다니.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가슴 벅찬 기쁨과 설렘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와 민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미팅 당일 서연은 며칠 동안 고심해서 고른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JN 엔터테인먼트 타워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의 위용에 압도된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최 팀장과 그녀의 팀원들이 기다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최 팀장은 서연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고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JN 키즈가 그리는 거대한 청사진에 감탄하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회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최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대표님께서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작가님께 직접 인사하고 싶어 하시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9번 테이블의 남자. 지난 몇 주간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지욱 역시 회의실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 팀장이 극찬을 맞이 않던 천재 동화 작가.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따뜻하고 진솔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충격, 불신, 당혹감, 그리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설렘의 불꽃.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기묘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욱이었다. 그는 간신히 CEO의 가면을 다시 찾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딱딱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오서연 작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JN 엔터테인먼트 대표 한지욱입니다. 그들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공식적인 인사였다. 서연은 멍한 상태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악수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길고 길었던 그의 수색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꿈을 손에 쥔 막강한 권력자였고 그녀는 그가 애타게 찾던 작가이자 기묘한 첫 만남으로 얽힌 비밀스러운 여자였다. 회의가 끝나고 오서연이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한지욱의 냉철한 CEO 가면 뒤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다. 그는 즉시 최 팀장에게 지시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서연 작가와 계약해. 그녀가 원하는 조건은 뭐든지 맞춰줘. 업계 최고 대우로. 그의 지시는 JN 키즈의 미래를 위한 사업적 판단이자 그녀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의 사적인 욕심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하필이면 9번 테이블의 남자와 얽혀버렸다. 그가 자신을 그저 그런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친구 나윤과의 통화 끝에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일이다. 그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대하고 절대 선을 넘지 말자. 하지만 서연의 이런 다짐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삶에는 이미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유라는 그날 맞선 자리에서의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녀는 사교계의 가십을 통해 JN 엔터테인먼트가 대규모 키즈 프로젝트를 론칭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아버지인 태증그룹의 강 회장으로부터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다. JN 측이 듣도 보도 못한 신인 작가를 발탁하는 바람에 태증그룹과의 파트너십 논의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는 것이었다. 분노에 휩싸인 강유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 신인 작가의 이름과 신상을 알아냈다. 오서연.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비서를 통해 받아본 사진 속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살벌한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였다. 호텔 카페에서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그 초라하고 볼품없던 바로 그 여자. 감히 이런 여자가 권지욱이 자신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가족 사업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이중의 모욕이었다. 그녀의 질투심은 악의적인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고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명령했다. 오서연이라는 여자. 샅샅이 뒤져봐. 과거, 가족, 돈 문제, 뭐든지 좋아. 특히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내. 싱글맘이라 약점 잡을 게 분명 있을 테니까. JN 엔터테인먼트와 서연의 계약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욱은 그녀가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이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자 무명 작가였던 서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강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마침내 그녀의 비서가 흥미로운 정보 하나를 물어왔다. 오서연 작가의 전 남편, 그러니까 민지양의 친부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최진석. 현재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강유라의 입가의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서연의 행복을 파괴할 완벽한 무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즉시 최진석이라는 남자에게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했다. 한편 서연은 JN 엔터테인먼트의 회의실에서 자신의 꿈이 담긴 계약서에 막 사인을 마친 참이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해가 뜨는 것 같았다. 지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 역시 그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복한 미래 위로 과거의 망령을 앞세운 잔인한 함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JN 키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JN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일에 몰두했다. 그녀와 지욱은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에 담긴 미묘한 끌림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 아침, 인터넷 연애 매체에 악의적인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동화 작가의 추악한 이중생활 CEO 유혹 위해 아픈 딸까지 방치. 강유라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날조된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기사는 호텔 카페에서 있었던 첫 만남을 서연이 의도적으로 지욱에게 접근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아이를 방치하고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증거로 둔갑시켰다. 가장 잔인한 것은 몇 년 전 민지가 아팠을 때의 일을 마치 현재의 일인 것처럼 부풀려 그녀를 비정한 엄마로 매도한 것이었다. 작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그녀의 정체성,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공격이었다. 파장은 끔찍했다.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익명의 네티즌들은 그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을 쏟아냈다. JN 키즈 프로젝트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잠정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서연을 아프게 한 것은 소문이 민지의 유치원에까지 퍼진 것이었다. 다른 엄마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아이들은 민지에게 너희 엄마는 나쁜 엄마래라며 놀려댔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민지를 데려온 서연은 아이가 하루 종일 울었다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 오는 길, 민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며 말했다. 엄마, 친구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경력이나 평판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하지만 자신의 전부인 딸아이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슬픔과 공포는 이내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은 유치원의 모든 학부모에게 긴급 학부모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 홀로 섰다. 유명 작가도, 스캔들의 주인공도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싱글맘입니다. 낮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아이를 돌봅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해야만 제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제 꿈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딸 민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제 딸을 향해 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그리고 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 앞에서 가십을 즐기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욱은 스캔들이 터진 직후부터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해당 매체를 박살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서연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그녀가 유치원에서 홀로 학부모들을 상대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는 깊은 충격과 함께 전에 없던 강렬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힘 있는 남자인 자신에게 기대어 숨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과 부당함에 오직 자기 자신의 힘과 진정성으로 맞서 싸웠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강인함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를 향한 끌림은 이제 존경심과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와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졌다. 그는 자신이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서연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결단력에 차 있었다. 기사 삭제 요청 같은 미적지근한 대응은 집어치워. 전쟁을 시작한다. 그 기사를 제보한 놈이 누군지 알아내. 언론사를 상대로는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보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해. 그리고 기자회견을 준비해 JN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테니 그의 결정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인정한 한 여자,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전면전 선포였다. 다음 날 오전, JN 엔터테인먼트는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캔들이 터진 지 불과 48시간 만에 이루어진 전광석화와 같은 대응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 선 것은 홍보팀장이 아닌 JN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한지욱 대표 본인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모든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평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서슬 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전을 저희 JN키즈와 함께하게 된 오소연 작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유포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루머가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거짓인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첫째, 오소연 작가는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제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벌어진 우연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작가로서의 그녀의 재능과 한 인간으로서의 그녀의 진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JN이 그녀를 선택한 것은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아닌 오직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작가 정신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까지 공개하며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옹호했다. 둘째, 그녀는 아이를 방치하는 비정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오소연 작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강인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아이의 행복, 그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격에 대한 한 남자의 강력한 보증이었다. 저희 JN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와 최초 유포자에 대해 저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오소연 작가와 그녀의 자녀에 대한 그 어떤 인격 모독이나 사생활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JN 엔터테인먼트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마치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JN의 법무팀은 해당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대중은 거대 기업 총수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호했고 편견에 맞서 싸우는 싱글맘 작가에게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의 기자회견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그와 회사가 공영에 처할까봐 두려워하던 그녀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와 함께 싸워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작가 혹은 미묘한 감정을 가진 남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프로젝트 회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동화책의 내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욱은 회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법적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주거나 그녀의 심리적 안정을 챙겼다. 서연 역시 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작 과정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지욱은 그녀의 따뜻한 감성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단 있는 결단력에 감탄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정의감과 따뜻한 인간미에 마음이 움직였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하던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서연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정한 싸움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적인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끌림 사이의 경계선이 이제는 완전히 희미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우는 동지이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욱의 방역은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질투심 때문에 거대 기업인 태증그룹이 직접 나서서 고작 동화 작가 한 명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분명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의 예상은 맞았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매체의 자금 출처가 태증그룹의 위장 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더 이상 강유라 개인의 질투가 아닌 태증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공격이었음을 의미했다. 지욱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명백한 기업 차원의 공격이야. 혹시 짚히는 거 없어. 태증그룹이 당신 개인을 공격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서연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거대 그룹과 얽힐 일이 있을 리가. 하지만 그녀는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다가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다. 제 전남편 민지 아빠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태증그룹의 건설 자회사에서 과장으로 몇 년 일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것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사소한 정보였다. 하지만 지욱의 사업가적 직감은 그 단서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회사 내부에 비밀 TF팀을 꾸렸다. 최고의 재무 분석가와 기업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직 그만이 가동할 수 있는 특별팀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태증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사는 마치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를 탐사하는 것과 같았다. 밖으로 드러난 태증그룹은 견실한 대기업이었지만 그 안은 부패와 비리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장부 조작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숨겨왔으며 건설 수주를 위해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증거도 포착되었다. 서연 역시 조사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했다. 그녀는 기업 분석가들이 놓칠 수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았다. 만약 건설 비리가 있었다면 분명 피해자도 있었을 거예요. 오래된 소송 기록이나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팀은 몇 년 전 태진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던 사건을 찾아냈다. 당시 태진그룹은 자신들의 책임을 힘없는 작은 하청업체에게 모두 떠넘기고 돈과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조사팀이 마침내 찾아낸 당시 희생양이 되었던 하청업체의 이름, 지욱은 그 보고서를 서연의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회사는 바로 그녀의 전남편 최진석이 태진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몸담았던 곳이었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부실공사의 진실을 알고 있던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려 했지만 태진그룹의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해야 했다. 그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인 충격과 무력감은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까지 파탄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금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공격은 새로운 원한 때문이 아니었다. 과거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태진그룹의 비열한 발악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혼과 그녀가 홀로 겪어야 했던 지난 세월의 고통이 모두 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JN 키즈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어쩌면 전 남편의 짓밟혔던 양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지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의 지독한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를 괴롭혀온 과거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공동의 적을 향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JN 엔터테인먼트와 태진그룹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최종 이사회. 태진그룹에게는 부도를 막을 마지막 동아줄이었고 한지욱에게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강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강 회장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만만한 얼굴로 JN 타워에 들어섰다. 회의는 JN 엔터테인먼트의 메인 보드룸에서 열렸다. 양사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은 먼저 양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열변을 토했다. 지욱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회의장 한쪽에는 서연도 JN 키즈 특별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배석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강유라와 강 회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강 회장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지욱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미래의 파트너십을 논하기 전에 잠재적 파트너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투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는 장밋빛 미래 대신 태진그룹의 추악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분식회계를 통해 숨겨온 막대한 부채, 뇌물 장부, 비자금 내역까지
지욱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태증그룹 측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 회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이 날조된 음해라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 지욱이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오서연 작가님, 태증그룹의 경영 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아마 작가님께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강인한 목소리였다. 몇 년 전 태증건설이 지은 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이었죠. 당시 태진은 그 책임을 작은 하청업체에게 모두 떠넘기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당시의 사건과 그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차가운 데이터에 지울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의 무게를 더했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파괴적인 진실이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강유라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다. 너 따위 미혼모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이런 거짓말을 꾸며 지욱 오빠가 너 같은 거한테 넘어가 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녀의 히스테릭한 폭발은 이 모든 사건이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었다. 강력한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발악하는 철없는 어린아이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지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의 끝을 선언했다. 이것으로 파트너십 논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JN 엔터테인먼트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즉시 검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보드룸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과를 든 직원이 아니라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던 JN의 법무팀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강씨 일가의 부패한 제국은 단 한 번의 회의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 속에서 지욱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승리했다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태증그룹은 검찰 수사와 함께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강유라와 강 회장은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세상은 잠시 그들의 몰락에 대해 떠들썩했지만 이내 새로운 가십을 찾아 빠르게 잊어갔다.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진 자리에 지욱과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JN 키즈 프로젝트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서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화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작가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 프로젝트 재개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밤 화려한 조명과 축하 인사들 속에서 지욱은 창가에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함께 적과 싸우던 때의 끈끈했던 동지애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도 미묘한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다. 위기라는 거대한 다리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세상 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고 그녀는
아이와 함께 조용한 삶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엄마였다. 그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다. 지욱은 그녀를 사랑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을 만큼 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의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한 세계가 그녀와 그녀의 딸이 힘들게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을 망가뜨릴까봐. 언론의 집요한 관심, 재벌가라는 폐쇄적인 환경, 그리고 민지라는 아이에게 닥칠지도 모를 상처들. 그가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그녀를 위한 일일까?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사는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거대했다. 자신과 민지가 과연 그곳에 온전히 속할 수 있을까? 그녀는 치열하게 싸워 독립을 쟁취한 작가 오서연이 아니라 그저 CEO의 연인으로만 소비될까봐 두려웠다. 위기 속에서 동지로서 곁을 지켜주었던 그가 다시 그의 화려한 세계로 돌아가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지욱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서연의 작은 빌라 앞 차 안의 좁은 공간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망설임과 고뇌에 차 있었다. 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추악한 곳이야. 나는 그곳이 당신과 민지의 삶을 상처 입힐까봐 두려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남자의 서툴지만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의 진심에 서연 역시 자신의 두려움을 꺼내놓았다. 저도 무서워요. 우리 둘은 너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딸 민지가 힘들어지는 건 더더욱 견딜 수 없고요. 그들은 그날 밤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어른의 방식으로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직하게 마주보았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그들 내부에 그리고 세상의 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지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CEO와 작가가 아니라 위기 속의 동맹도 아니라 그냥 남자 한지욱과 여자 오서연으로 서로의 세상을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 말이야. 그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 앞의 질문은 우리가 과연 적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이 모든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였다. 희망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채 그들은 비로소 진짜 관계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들의 알아가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이어졌다. 지욱은 그의 세계를 잠시 내려놓고 서연과 민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의 비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찬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았고 추러스를 입가에 잔뜩 묻힌 채 행복해하는 민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지었다. 민지의 유치원 학예회 날에는 다른 학부모들 틈에 끼어 앉아 서툰 율동을 하는 민지의 모습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으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연 역시 그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지욱의 초대로 그의 할아버지와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처음에는 손녀뻘의 싱글맘을 탐탁지 않아 하던 지욱의 할아버지는 서연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모습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손자의 변화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묵묵히 허락해 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욱과 민지의 관계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민지에게 새로운 아빠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그는 그저 다정하고 재미있는 아저씨가 되어주었다. 그는 민지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엎드려 함께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공주님이 사는 성을 그리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지욱이 조용히 다가와 민지의 옆에 앉았다. 거대한 기업 제국을 건설하던 그는 이번에는 민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을 스케치북 위에 그려주었다. 그는 성의 뾰족한 첨탑과 비밀의 방, 그리고 용이 지키는 다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그림과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그를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놀이공원에서 찾아왔다. 회전목마를 타던 민지는 저편에서 자신의 엄마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욱을 보았다. 민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처음으로 외쳤다. 아바. 아직은 어색하고 질문에 가까운 그 한마디에 지욱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욱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어떤 투자 성공이나 이 사회의 승인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정이었다. 그날 이후 지욱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민지,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작은 우주 전체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다. 그는 서연과 민지를 데리고 해 질녘의 조용한 바닷가로 갔다. 그는 민지와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반지를 내밀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그리고는 민지를 향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 공주님 아저씨가 평생 공주님의 성을 지켜주는 아빠가 되어도 될까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세 사람은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 2년 후 그들의 새로운 집 거실, 널찍한 벽 한쪽은 민지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대한 칠판으로 꾸며져 있었다. 주방에서는 지욱이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고 식탁에서는 서연이 행복한 그들의 아침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민지와 지욱에게 자신이 쓴 새로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것은 외로운 왕이 다정한 마법사와 그녀의 작은 공주님을 만나 함께 새로운 성을 짓는 이야기였다. 바로 그들 자신의 이야기였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지욱이 두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가득 끌어안았다. 잘못 찾아간 테이블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수많은 오해와 위기를 거쳐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아늑하고 완벽한 자리를 찾아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그들만의 동화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